자, 이번 시간에는 경제관리의 그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식생활 관리를 위해서 뭐 기호적인 면, 영양적인 면을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게 못지않게 경제적인 어떤 그 비용에 여유가 없다면은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식품을 구입을 해서 어떤 그 식생활 관리의 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그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제 관리의 목표를 본다면은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 식품을 그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 섭취 기준을 만족시키면서도 그 각 가정의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식품을 구입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 경제관리 목표에 가장 잘 다가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농무성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현명한 식품의 선택으로 가족에게 필요한 영양소 섭취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식품 계획을 마련한다면은 아주 그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식생활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품 계획은 뭐 보면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절약 계획을 한다든가 또 뭐 저가 계획을 한다든가 적정 가격을 계획을 한다든가 여유 가격을 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뭐 절약 계획인 경우에는 저가격보다도 저가격 계획을 100%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절약 계획인 경우에는 뭐 5%에서 33% 정도 식품을 구매할 적에 절약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적정 가격 계획은 저가격 계획보다도 약 25% 정도 높게, 여유 가격의 계획은 약 50% 높게 계획을 하여서 거기에 맞춘 어떤 그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절약 계획은 영양 섭취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저 가격보다도 식품비는 25%에서 33%가 줄어들지만 영양 섭취 기준은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유 가격 계획인 경우에는 식품 선택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양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조금 더 우수한 걸 한다든가, 또 어떤 그 기여도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식품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식사 만족도를 실제적으로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현장에 가면은 초, 중, 고등학교, 뭐 대학인 경우에는 대부분 카페테리아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어떤 외식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 급식인 경우에는 이런 그 가격에 굉장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알람이 울려버렸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초, 중,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영양성, 뭐 기호성 다 배려를 하지만 실제 이 경제적인 비용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난관에 벽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육청에서 표준 레시피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정해주지만, 만약의 경우에 뭐 어획량이 줄어들어서 생선 수산물의 가격이 높아졌다면 그 대체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 가격을 맞춘다든가, 또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이 높아진다면 또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한 그 비용적인 면에 어떤 그 균형을 맞추고, 그것도 영양적인 면, 기호적인 면을 같이 선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힘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경험치라든가 또 아니면은 많은 어떤 그 시장 조사를 한다든가 또 뭐 이렇게 연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맞춰줘야 될 그런 어떤 그 책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여유 가격은 실제적으로 뭐 다양한 식품을 또 선택을 하고 식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가끔씩은 너무 고가의 어떤 그 재료를 선택을 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가격 계획을 하고 식품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소고기라 할지라도 여유 가격 계획인 경우에는 값비싼 부위라든가 등급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가격 계획인 경우에는 값싼 부위와 등급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 맛이라 기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령 영양적인 면은 충족을 시키더라도 기호적인 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결국은 섭취하는 양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건 결국 영양적인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는데 균형을 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잘 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을 고려한 식품을 선택해 가지고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식생활비를 결정을 하고 주부식비, 간식비, 외식비를 계획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식비는 실제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별로 그렇게 특히나 70년대와 틀리게 지금의 경우 2020년대에는 주식비의 비율이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쭉 감소가 된 데 비해 가지고 경제 수준이 높으면 부식비의 비율이 이제 더 다양하게 뭐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다든가 이렇다 보면은 부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그 예산 내에서 맞춰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 내에서 식품 구입을 하려면은 대체 식품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고등어가 잡히지 않는데 구태 고등어를 사용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게 다른 어떤 뭐 또 어떤 생선과 같은 것들을 선택을 꽁치가 많이 잡힌다면 꽁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대체 식품을 잘 활용할 필요가 또 있고 또 식품에 따라서 주된 영양소의 함량이 다르고 가격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주요 영양소별 식품권에서 그 가정의 소득에 적합한 대체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걸 계획할 적에 여러분들이 농촌진흥청을 들어가면은 그 어떤 거 100g 당에 물론 우리 국민영양 우리 그 영양사협회라든가 뭐 농림식품부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특히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식품이 갖고 있는 영양소에 대한 그 어떤 그 구성 비율도 있고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신다면은 이런 그 식단을 계획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단백질 식품 가격이 비싼 데 비해서 비싼 편이기 때문에 가정경제에 맞는 적절한 식품 선택을 필요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단백질 식품군이라 할지라도 뭐 소고기에 비해서 달걀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1g당 가격이 훨씬 저렴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완전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뭐 대체를 한다든가 해서 적극 활용을 하고 또 영양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한 그런 계절식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주 여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는 엥겔 지수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뒤쪽에 나왔는데 일정 기간 동안 가계 소비 지출 총액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엥겔 지수라는데 지난 시간에 아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엥겔 지수 보면은 대체로 그 25% 이하이면은 소득이 최상위층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70% 이상이면은 극빈층이라고 정의한다 해가지고 소득 대비해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것을 곱하기 100을 하면 엥겔 지수가 나오죠. 극빈층, 하위층은 50에서 70%, 뭐 중위층은 보통 30에서 50%고 상위층은 25에서 30%, 최상위층은 25%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비율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이것도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은 이 식생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예전에는 어떤 그 식품 절대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라든가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지금 그 외에 다른 어떤 기회비용과 같은 것들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줄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엥겔 지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갖다가 스크랩해 둔 것이고 자 여기 보면은 경제성을 고려한 식품의 선택에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한번 가세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드린 단백질 대체 식품의 가격 비교죠. 그죠? 달걀 50g. 보통 요 달걀 50g 한 알이 50g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중간 크기가 됩니다. 조금 큰 뭐 대란이라든가 특란과 같은 경우는 한 60, 65g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 이 달걀 5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함유량이 약 6.25g입니다. 6.25g이라면은 우리 성인들이
하루 동안의 단백질 섭취량을 뭐 60g을 만약에 권장한다면은 충분히 이 달걀 하나만 하더라도 10% 정도로 충족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걀의 단백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구성은 필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인지질이라든가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단백질들이 필수 아미노산 33% 이상이 들어있으면은 우리가 우수한 단백질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적에 이러한 좋은 단백질을, 좋은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1g당의 가격이 이때가 2008년이니까 뭐 한 12년 전이라서 지금의 가격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달걀의 가격이 가장 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g당 26원이라고 본다면은 그 당시에 2008년도 당시에 소고기 한우 등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1회 섭취 분량을 60g으로 볼 때에 단백질 함유량이 12.5가 됩니다. 이 12.5g이 여기에 등심의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등심 중에서도 기름진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이 등심 부분의 소고기를 볼 적에 이때면은 단백질 1g당 가격이 297원입니다. 그러면은 달걀보다도 거의 약 한 11배 정도, 11배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가격이 비싸죠.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에 그 비용면에 있어 가지고 소고기 한우 등심을 물론 이제 어떤 기호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요리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은 당연히 소고기를 섭취를 해야 되겠지만 영양 근본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소고기가 여의치 않다면은 비용이 이렇게 어떤 경제성을 고려한다면은 달걀로서도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위생적인 면이 나옵니다. 식생활과의 위생적인 면은 뭐 너무나 이 위생적인 면은 지금 우리네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식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가 뭐 이렇게 모든 생활을 다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이러한 것들도 위생적인 면을 고려한다든가 하는 면을 훨씬 더 강조를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양적인 면, 경제적인 면, 기호성인 면을 다 충족을 시켜가지고 메뉴 작성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위생적인 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제로 포인트가 아니라 완전히 건강을 갉아먹는다든가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안전하지 못한 뭐 어떤 식품의 섭취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뭐 만성 중독증을 가져온다든가 뭐 중금속 같은 경우 잔류농약 같은 경우 이러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식생활 관리를 할 때에는 실제 어떠한 것보다도 위생적인 면이 상위에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그 이 책을 어떤 게 집필할 때만 하더라도 물론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위생적인 면이 이제 4번째로 고려되지만 지금은 가장 위에 있습니다. 영순위로 강조되어지는 것이 위생적인 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생적인 면, 식품 또 안전에 대한 거, 그래서 아예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는 어떤 공식적인 명칭이 나올 정도로 안전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 그로 인해서 해석, 해잘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는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를 잘 하는지 잘못하는지에 대한 인증 기준을 설정을 해서 거기 맞게끔 모든 어떤 식품의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제목만을 두고도 이거를 뭐 10시간이라 사실 설명을 드려도 부족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량 스푼들이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계량화를 해서 모든 걸 정량화하고 표준화를 하고 이 표준화 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보면은 이 위생적인 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의 어떤 그 공정화, 품질의 안정화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자, 본다면은 식품위생 관리를 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서 식품을 취급하는 시간, 신선한 식재료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전처리를 한다든가 보관을 한다든가
우리가 식사를 할 때까지 섭취할 때까지의 식품 취급 시간이 길어진다면은 신선한 어떤 식재료를 할지라도 결국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떤 위생적인 면이 떨어지게 된다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취급 시간이 중요하다. 왜냐 또 우리 학교 급식에서 가지고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조리를 다 끝내고 이 조리 끝낸 시간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는 시간까지를 가장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2시간 이내는 모든 배식이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리되는 음식들이 어떤 그 미생물이라든가 생물학적인 위해, 즉 미생물에 의해서 결국 쉽게 말하면은 세균에 의해서 어떻게 그 노출된다면은 결국은 식품 열화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세균이 번식이 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김밥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예전에는 그 GS 리테일 같은 경우 김밥을 판매하는 시간을 딱 4시간으로 한정하고 4시간이 지나면은 바코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또 버려지는 어떤 그 판매가 되지 않고 버려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거보다는 또 온도 관리라든가 주변의 환경적인 관리를 하면서 그러한 시스템은 없어지게 됐는데 어쨌거나 이 식품을 취급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식품 관리에 있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어떤 인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식품의 취급 온도입니다. 식품의 취급 온도가 미생물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온도가 보통 뭐 35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도 5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5도에서 35도씨가 가장 잘 미생물이 번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냉온균도 있고 고온균도 있습니다. 온도 50도가 넘어도 정식되는 게 있고 냉동 상태에서도 정식되는 경우도 있고 뭐 레지오넬라균과 같은 그런 그 에어컨 속에 사는 그런 균들은 뭐 이렇게 저온균 0도에서 5도 10도 이렇게 잘 살아남는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이 식품은 그래도 가장 많은 미생물들이 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온도는 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통 25에서 30도씨 정도가 되는 대기의 온도가 그 정도, 그 다음 식품 취급의 상태가 그 정도, 그 온도 때는 항상 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식품의 취급 온도. 그 다음에 뭐 조리인의 위생 상태. 조리를 하는 사람의 손톱 밑에 손톱, 예를 들어 위생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 작업을 하는데 손톱 밑의 어떤 이렇게 지저분한 기름때가 끼었다든가 이러면은 그 밑에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게, 세균이 번식을 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위생복이라든가, 또 위생 앞치마라든가, 또 장갑과 같은 것들, 위생 장갑을, 만약에 전처리실에 사용하는 그런 장갑을, 붉은색인데, 그거를 조리하는데 같이 사용을 한다든가 하면은 교차 오염이 되겠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도 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지금 학교 급식에서는 8단계로 나눠가지고 CCP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른 보통의 그 제조가공 공장에는 2개나 3개 정도의 CCP 관리를 해요.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는 중요하게 관리를 함으로 해서 식품의 위해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를 한 3개 정도나 2개 정도를 잡는 데 비해 가지고 학교 급식 같은 경우,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8개의 CCP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세심하게 한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데, 또 거기 따라서 영양사 선생님들은 더 많은 8개의 CCP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노력과 신경을 써야 되겠고 하는 것도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조리원이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이런 데 대한 그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일매일 아침에 위생 점검을 이렇게 조리인들이 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중요한 식품위생 관리의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기기의 위생 상태.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가열솥과 같은 것들의 어떤 주물솥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 철과 같은 것들은 사용하고 나면은 물이 묻는다든가 하면 녹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에 녹 발생을 하게 된 것들이 자칫하면은 또 분진이 되어가지고 음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청결이라든가 위생 상태, 환기구에 찌든 때라든가 기름때가
부착되어져 있다면은 어떤 환기라든가 배기 흡배기가 잘 되지도 않지만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찌든 때와 같은 것들이 식품 내로 혼입이 돼서 위생 상태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청결 상태라든가 청소 상태, 위생 상태와 같은 것들도 살펴줘야 될 것 같고, 또 뭐 세척하는 어떤 거 만약에 우리가 철수세미 같은 경우는 최초에 처음 사용할 적에는 그 부스러기가 이 조각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 번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부스러져요. 그러한 것들이 조리하는 그 냄비라든가 이런 데에 남아있다든가, 씻고 나면 세척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다든가, 또 아니면은 들어간다든가 혼입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유념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골고루 전부 다 이거를 디테일하게 사실 나눈다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해야 될 요인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의 위생 상태, 가장 저장 공간의 위생 상태에서 대표적인 것이 냉장 냉동고라고 본다면은, 냉장고나 냉동고에 성해가 발생되어지면은 뭐 전기료는 물론 그 얼음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얼음이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전기료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거보다는 냉기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냉기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냉기 순환이 되지 않으면은 보관해둔 식품들의 어떤 거 온도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래서 항상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성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들이, 특히나 냉동고 같은 경우 성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지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잖아요. 물론 어떤 전자기기를 제작하는데 기술력도 많이 이제 그 발전을 했지만, 그런 그 기술력과 못지않게 지금도 보면은 이게 외기하고 냉장고나 냉동고하고 온도 차이가 심하면은 열고 닫을 때에 밖에 뜨거운 공기가 내부로 들어가면서 온도 차이로 인해 성해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어떤 그 합격 업체 같은 경우에 그 냉장 냉동고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해 제거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그 일반 뭐 음식점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막 검정 비누에 음식을 넣어 놓는다든가 하면은 그 환경 호르몬 물론 나올 것이고, 또 뭐 생선을 손질하지 않고 넣어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위생을 불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위생 상태와 같은 것들을 제가 이거를 추려서 5가지만 적었지만 이 세분화시키면 굉장히 많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꼭 식생활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연도별로 식중독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쭉 발생 현황인데, 발생 건수예요. 발생 건수는 2002년도가 적고 2013년도가 많다, 이렇게 지금 실제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이때는 통계 수치를 많이 내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가 이때 2002년도에 77 발생 건수가 77건이 있는데 비해 가지고 2014년도에 349건이 발생을 했는데, 오히려 발생 환자 수는 7,466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건수에 비해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인원수가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다. 이거 보면 2006년도가 가장 많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때는 어떤 뭐 기후적인 변화도 있을 겁니다. 뭐 그 해에 아주 고온 다습했다든가 하면 식중독 발생이 많을 테고, 또 어떤 대상을 2006년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이 나네요. ISO 22000을 실행하는 햇습이 나오고 ISO 22000을 하는 CJ에서 학교 급식을 했는데, 이때는 되게 우리가 식중독 사건에 크게 어떤 계기가 된 부분인데, 저기 강남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식중독이 일어났는데, 거기가 바로 그 유명한 세아여고 식중독 사건입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이 크게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CJ가 학교 급식에 손을 떼게 되는 하나 계기가 되는데, 그때 통계치 잡힌 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CJ는 학교 급식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단체 급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물론 지금 우리 식품 산업에 있어서 CJ가 차지하는 비율이 1조 그룹에 들어간다고 그랬지만 1조 그룹에 지금은
CJ에서 생산하는 매출 규모가 한 4조, 5조 정도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훨씬 더 많겠죠. 외식 어떤 그 CJ 생산하는 식품 산업이 우리가 많이 그냥 식품을 많이 구매를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통신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06년도가 특이한 것은 바로 이때에 학교급식이 두드러지게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아주 크게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354건인데 발생자 수는 약 7,500명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환자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2016년도의 통계치인데 과연 이제 지금은 뭐 2020년도니까 이 통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식품은 이제 오염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식품 산업이 식중독하고 또 오염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농약에 대한 식품 오염, 항생물질에 대한 식품 오염이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 잔류 농약에 대한 식품 오염을 검사하기 위해서 해썹과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인 어떤 오염을 화학적인 그렇게 생물학적인 오염, 화학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 성적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 가지고 과연 어떤 만약에 우리가 홍삼 제품을 가공을 하는 업체라면은 수삼을 가져올 때 수삼에서의 잔류농약 시험 성적표를 전부 다 이 가공업체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잔류농약이 적합 수준에 있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사고가 뭔가 하면은 한 3년쯤 됐나요? 그때 우리가 살충제 농약이라 그래갖고 살충제를 달걀에다가 이제 이렇게 뿌려서 식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은 난각에다가 어떤 산란일자, 그 다음에 양계장, 닭을 키운 어떤 산란 농가의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고유번호, 인증번호.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사육을 시켰는가, 케이지에 넣었느냐, 자연 방사했나, 친환경적으로 했나가 1에서 4번까지 번호를 이렇게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각을 보고 우리는 어떤 농장에서 언제 산란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키웠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어떤 인식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표시사항을 해놓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식품 잔류농약이라든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어떤 살충제를 사용했는 농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해서 만약에 그 농가에서 어떤 축산 농가에서 나왔다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것 좀 회수 처리를 하고 폐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이제 정부에서 식약처에서 아니면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다 이거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품 오염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을 하자. 그 다음에 항생물질에 의한 오염, 이 항생제를 사용을 지금은 항생제의 사용이 엄격하게 기준이 이제 바뀌어졌죠. 이게 의약 분업을 하면서 약사들이 이제 마음대로 항생제를 이렇게 조약을 한다든가 뭐 조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항생물질을 쓸 수가 있다 이랬는데 예전에는 어떤 그러한 가격이 싼 항생제와 같은 것들을 달걀 사료와 같은 데 혼입을 해가지고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케이지에 들어있는 닭과 같은 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를 낸다든가 하는 것들을 잘 아물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수족관에 들어있는 생선들이 아주 넓은 데 있다가 이 수족관으로 가면은 좁잖아요. 그 좁으면은 서로 부딪히면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내는 것을 아물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수족관에 뿌려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든 항생물질에 대한 식품 오염이라든가 관리를 정부 식약처라든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 하게 됩니다. 식품위생관리의 목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식중독을 예방하자는 것이 되겠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빨라지게 되는데 일단은 이러한 위생관리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조리 전후의 식품이나 음식의 부적절한 취급과 보관으로 식중독을 일으킨 세균이 단시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 제가 김밥의 예를 들었죠. 만약 위생장갑, 김밥인 경우에 각각의 재료들을 전부 조리를 한다든가 같이 넣고 음식을 하나의 어떤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제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손이 많이 가는 식품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밥 같은 거, 이렇게 초밥과 같은 그런 경우도 이런 어떤 거 고위험군에 속하는 그런 어떤 식단 메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 급식에 절대로 초밥 같은 거 쓰지 않죠. 그 다음에 정식 속도는 세균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5도씨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 실험을 할 적에도 그 온도를 항온기 온도를 35도로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황색포도상구균이라든가 대장균군이라든가 일반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온도 내에서 빨리 정식을 해가 우리가 48시간 내에 얼마만큼 정식을 했는가를 보는 것이죠. 기상청은 또 이제 식품의약품처 안전처와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식중독 지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86 이상, 그 다음에 10에서 34 이상 이렇게 해서 행동 지침을 이렇게 식중독 지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 보면은 이거는 식약처에서 2008년도에 물론 이제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들이 이 식중독 지수는 학교 급식 가면은 대부분의 그 조리 영양사실 앞이라든가 주방 안에다 이게 이렇게 아니면은 학교 식당에다 식중독 지수 이거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식중독 지수가 얼마인가에 따라 가지고 빨리 섭취를 해야 되는가, 취급 주의해야 되는가 이런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상청하고 식약처가 대기 온도하고 미생물 정식 관계를 고려. 여기 지금 제가 2020년 9월 15일 어제 날짜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식중독 지수를 이렇게 해둔 거를 제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위험이에요. 경고는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대응 요령은 이렇게 관리를 하라 해가지고 이게 전부 이제 식중독 지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일기예보 하듯이 식중독 지수도 예보. 자, 그 다음에 해습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해잘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는 식품 위해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 되겠죠. 이거는 식품의 유형별로 각각 적용을 시켜서 배추김치다, 아니면 기타 김치다, 기타 김치 중에는 파김치다, 열무김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달나라의 우리 우주선을 쏘기 위해서 우리 달나라 개척을 하게 195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이 해습이라는 시스템을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주인들을 위한 비상 식량을 만들기 위해서 해습이라는 시스템을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되게 확보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도에 식품위생법 제48조에 해습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식품위생법, 식품위생 시행령, 식품위생 시행 규칙, 그 다음에 어떤 거 법규 아니면은 고시 기준을 다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습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 해습을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식품 분석을 하는 비용이 감소가 되고, 회수 비용이 만약 식중독이 발생이 되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 비용이라든가 손실 비용이 감소되고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 제품 자체의 가치가 상승되어야 된다. 자체의 어떤 경쟁력을, 해습을 인정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제품 가치가 상승이 되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의무 품목인 경우에는 올해 2020년 11월 30일까지 무조건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 인증까지 있는데 다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습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도식을 해뒀는데, 둘째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